한국을 일본의 총알바지로 쓰시겠다. 건방진 일본의 계획이 한국에 의해 완전히 엎어졌습니다. 믿었던 미국조차 일본의 SOS를 가차없이 손절하고 오히려 한국을 상전으로 모셔라 라며 일본을 버렸거든요. 백악관은 일본의 로비 문서를 휴지 조각 취급했고 중국의 참수 위협 앞에 홀로 남겨진 일본 총리는 끝내 고개를 떨궜습니다. 일본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미국의 충격적 태세 전환.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동북아의 새로운 서열 정리. 그 통쾌한 진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제발 칠함대를 돌려주세요. 놈들이 오키나와 방공식별구역을 넘었단 말입니다. 스피커폰을 찢고 나오는 목소리는 외교관의 품위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그저 살려달라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들이키며 미간을 찌푸렸죠. 새벽 3시에 펜타곤 지하 벙커 탱크는 일본 측의 히스테리 때문에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으니까요. 진정하십시오, 사토 대사님. 위성 판독 결과 영공 침범은 아닙니다. 단순한 무력 시위일 뿐입니다. 제가 최대한 건조하게 대꾸했지만 상대는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더군요. 총리께서 지하로 피신하셨습니다. 미국이 동맹을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책상 치는 소리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불과 한 달 전 대만 문제는 일본의 문제라며 기세등등하게 인터뷰하던 그 당당함은 대체 어디로 증발해 버린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역겨웠습니다. 경제대국이라 자부하던 나라가 고작 중국 전투기 몇 대에 펜타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꼴이라니 말입니다. 저는 말없이 전화를 끊고 정면에 메인 스크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화면은 온통 붉은색이었습니다. 동중국해를 디귿자로 포위한 중국 항모 전단의 위용은 확실히 위협적이긴 했죠. 토마스. 그때 등 뒤에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전황판을 응시하고 계시더군요. 일본 쪽 라인이 시끄럽군. 차단할까? 아닙니다. 겁먹은 개가 짖는 건 자연스러운 이치니까요. 장관님은 짧게 대답하더니 상황실 중앙으로 걸어오며 묘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기억해라. 전장에서 가장 시끄러운 놈은 제일 먼저 죽는다. 진짜 두려운 건 짖지 않는 놈이지. 짖지 않는 놈. 그 말에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우측 구석에 있는 한미연합 사령부 전용 모니터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일본 쪽 데이터가 폭주하는 것과 정반대로 한국 쪽 모니터는 마치 전원을 뽑은 것처럼 완벽한 침묵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통상적이라면 한국은 일본보다 더 예민하게 우리는 안전하냐며 5분 간격으로 확인 전화를 걸어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는 기이할 정도로 고요하더군요. 군사위성, 통신감청, 데이터 링크. 그 어떤 채널에서도 한국군의 움직임은 제로였습니다. 겁을 먹고 숨은 건가? 저는 그렇게 단정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옆집 일본이 두들겨 맞는데 한국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납작 엎드린 것이라 생각했죠. 역시 아시아 전략의 핵심은 일본일 수밖에 없다는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단이 난 건 정확히 3주 전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입방정 때문이었습니다. 지지율을 올리겠다고 자위대의 대만 개입을 호언장담했다가 시진핑 주석에게 총리의 목을 베라는 살해 협박을 듣게 된 것이죠.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중국 해군에게 목이 졸린 일본의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실장님, 7함대 사령관 보고입니다. 일본 호위함 이즈모가 출항을 거부하고 있답니다. 부관 앤더슨 소령의 다급한 외침이 제 상념을 깨뜨렸습니다. 거부라니? 중국군을 막으려면 걔들이 나가야 할 거 아니야? 미군 항모가 앞장서지 않으면 절대 안 나간답니다. 매복이 무섭다면서. 정말이지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더군요. 평소엔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외치더니 막상 칼을 뽑아야 할 때는 엄마 뒤에 숨는 어린애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저는 미일 동맹이라 적힌 보고서를 신경질적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제 눈엔 그저 비싼 청구서로 보일 뿐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상황실 구석의 메인 프린터가 예고도 없이 굉음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보안 승인도 안 난 문서가 왜 들어와? 앤더슨 소령이 창백한 얼굴로 갓 출력된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따끈한 종이 위에는 선명한 붉은색 스탬프로 1급 기밀, 백악관 수신 전용이라 찍혀 있었죠. 하지만 제 눈을 의심케 한 건 그 아래 적힌 발신처였습니다. 발신 일본 내각관방. 일본 정부.
방금 전까지 살려달라던 놈들이 왜 공식 채널이 아닌 비밀 백도어로 문서를 보낸 걸까요? 저는 불길한 예감을 억누르며 문서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빽빽한 영문 텍스트 사이에서 제 심장을 멎게 만드는 단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방파제 계획. 방파제라. 언뜻 보면 평범한 방어 전략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줄을 읽어내려가는 순간 저는 쥐고 있던 볼펜을 부러뜨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엔 동맹이라 믿었던 자들의 추악한 민낯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으니까요. 이 미친 새끼들이. 저도 모르게 욕설이 튀어나왔습니다. 일본 본토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고기방패로 쓰겠다는 계획. 그리고 그들이 지목한 그 희생양은 바로 대한민국 해군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그 6글자가 제 눈에 박히는 순간 벙커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의 다음 장을 젖혔습니다. 일본 내각관방이 작성한 이 비밀 제안서에는 동맹국에 대한 예의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오만함이 가득했으니까요. 작전명 방파제. 한국 해군 제7기동 전단을 대만 해협 북단, 즉 킬존의 1차 저지선으로 배치한다. 저도 모르게 헛웃음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기가 차더군요. 문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악랄했습니다. 중국군에 대한 미사일이 일본 본토, 특히 사세보와 요코스카의 미군 기지를 타격하기 전에 한국의 이지스함들이 전방에서 그 화력을 전부 받아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그 밑에 달린 각주였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후방에서 보급과 정보 수집을 담당하며 지휘 통제권을 행사한다. 쉽게 말해 자신들은 안전한 뒤편에 숨어 지휘봉이나 휘두르고 한국군은 총알바지로 쓰겠다는 심보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한국을 동맹이 아닌 언제든 쓰다 버릴 수 있는 소모품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그게 무슨 소린가? 매티스 장관님이 제 손에서 문서를 낚아채듯 가져가시더군요. 종이를 넘기는 장관님의 미간이 점점 더 깊게 구겨졌습니다. 평생을 전장에서 보낸 군인의 눈에 동료를 팔아넘겨 제 살 길을 찾겠다는 이 비열한 작계가 어떻게 보였을지는 뻔한 일이었죠. 쓰레기 같은 놈들. 장관님은 짧고 굵게 내뱉으며 문서를 테이블 위에 내던졌습니다. 이건 협조 요청이 아니야. 우리 보고 공범이 되어달라는 거지. 한국 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나? 모를 겁니다. 알았다면 지금쯤 청와대가 아니라 계룡대에서 전쟁 선포가 나왔겠죠. 저는 쓴 입맛을 다시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며 한국을 팔아넘기려 하는데 왜 한국은 침묵하고 있는 걸까요? 통상적으로 정보력이 뛰어난 한국 국정원이 일본의 이런 움직임을 포착하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6번 모니터 한국의 데이터는 여전히 소름 끼치는 직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관망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띠링. 그때 상황실 중앙에 붉은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포투스. 대통령 전용 직통 라인이었습니다. 장관님이 수화기를 들자마자 스피커폰을 타고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거침없는 목소리가 벙커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제임스. 지금 일본 녀석들이 내 개인 폰으로까지 전화를 해대고 있어. 아주 귀찮아 죽겠다고. 대통령님, 방금 일본 측에서 보낸 비공식 제안서를 검토 중입니다. 내용이 다소 부적절합니다. 부적절? 그 친구들 하는 짓이 늘 그렇지. 돈은 안 쓰고 생색만 내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대통령은 코웃음을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들어봐, 제임스. 나는 장사꾼이야. 내 원칙은 간단해. 나한테 이득이 되는 놈은 친구고 짐이 되는 놈은 남이지. 지금 일본은 짐이야. 겁쟁이처럼 굴면서 우리 바지만 붙잡고 있잖아. 그렇습니다, 대통령님. 그들이 한국군을 전방에 배치하자는 안을 가져왔습니다. 잠시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그 짧은 정적이 1시간처럼 느껴지더군요. 이윽고 대통령의 목소리가 한층 낮고 차갑게 깔렸습니다. 한국이라. 그 친구들은 요즘 조용하더군. 무서울 정도로 말이야. 네, 현재 한국군의 데이터 트래픽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특이 동향은 없습니다. 제로? 토마스 실장이 거기 있나? 갑자기 제 이름이 호명되자 저는 반사적으로 차렷자세를 취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대통령님. 듣고 있습니다. 토마스, 자네 생각은 어때? 한국이 쫄아서 숨은 거야? 아니면 꿍꿍이가 있는 거야?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 한국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왔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곤 했으니까요. 현재로서는 두려움에 의한 회피 기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의 보복이 두려워 정보를 차단하고 숨죽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대답을 들은 대통령이 묘한 뉘앙스로 중얼거렸습니다. 글쎄, 내가 아는 이 대통령은 그렇게 만만한 양반이 아닌데. 확인해봐. 확인이라 하심은 직접 가서 보란 말이야. 내 눈이 되어서 확인해. 그들이 썩어빠진 방패인지 아니면 내 주머니 속에 숨겨둔 비수인지. 뚝.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멍하니 수화기를 바라보는 저에게 매티스 장관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명령을 내리시더군요. 들었지? 짐 싸게. 1시간 뒤 오산행 수송기가 뜬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 당장 동중국해에서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는 판국의 사령탑인 제가 자리를 비우고 한국으로 가라니요. 이건 좌천이나 다름없게 느껴졌습니다. 장관님, 하지만 지금 상황실을 비우면. 토마스. 장관님이 제 어깨를 짚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도 군인이라면 알겠지. 전장에서는 소음보다 침묵이 더 위험하다는 걸. 일본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건 차라리 다루기 쉬워. 하지만 한국의 저 침묵. 저건 정상이 아니야. 장관님은 손가락으로 한국 측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단순히 전원을 끈 게 아니네. 저건 에어갭, 그러니까 외부와의 연결을 물리적으로 끊고 내부 인트라넷만 돌리는 전시 최고 등급의 보안 태세야. 놈들은 지금 우리 몰래 뭔가 하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치듯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에어갭. 그건 핵무기를 다루거나 국가의 운명을 건 1급 프로젝트를 가동할 때나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고작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숨죽인 게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문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방파제 계획. 일본은 한국을 제물로 바치려 하고 한국은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과연 그 문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갑자기 호기심과 오기가 동시에 치솟더군요. 일본의 저 추악한 계획이 실행되기 전에 한국이라는 나라의 바닥을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겁쟁이처럼 숨어 있는 것이라면 제 손으로 그들의 멱살을 잡아 끌어서라도 전장에 세워야 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재킷을 챙겨 입으며 앤더슨 소령에게 지시했습니다. 앤더슨, 내가 없는 동안 일본 쪽 전화는 받지 마. 회의 중이라고 둘러대. 그 친구들 애타게 기다려보라지. 벙커를 나서는 제 발걸음은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향하는 곳이 단순한 우방국의 기지가 아니라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을 거대한 괴물의 소굴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진실과 마주하기 위해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그 지루하고도 긴 시간 동안 제 머릿속을 지배한 건 오직 하나의 질문뿐이었습니다. 과연 한국은 겁쟁이인가 아니면 전략가인가?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이륙한 C-17 글로브마스터 수송기가 태평양을 건너는 내내 저는 불안한 눈으로 창밖을 주시했죠. 일본 상공을 지날 때의 풍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고도 3만 피트 상공에서도 일본 열도의 혼란이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해상에는 중국 함대를 피해 도주하는 민간 선박들의 불빛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무전기에서는 다급한 교신음들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메이데이. 여기는 오사카 관제소. 민항기 항로가 겹친다. 즉각 회피하라. 그 소음들은 마치 죽음을 앞둔 짐승의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비행기가 현해탄을 건너 한반도 상공에 진입하는 순간 거짓말처럼 모든 소음이 차단되더군요. 창밖으로 내려다보이는 대한민국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찬란한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도로는 정맥을 흐르는 피처럼 붉은 미등의 행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피난 행렬도 사재기로 인한 폭동도 방공호로 뛰어가는 시민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압도적인 일상. 바로 옆집이 불타고 있는데 혼자서만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듯한 이 괴리감에 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미친 건가?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건가? 수송기가 오산 공군기지의 활주로에 굉음을 내며 착륙했습니다. 타이어가 지면에 닿는 충격과 함께 제 몸이 앞으로 쏠렸지만 제 시선은 창밖의 풍경에 고정되어 있었죠. 램프 도어가 열리고 차가운 12월의 한국 공기가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저는 옷깃을 여미며 트랩을 내려갔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비상시국에 펜타곤의 고위 관리가 방문하면 활주로에는 헬기가 대기하고 있거나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한국 외교부 관리들이 뛰어와서 어떻게 좀 해달라며 매달리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예상을 보기 좋게 배신했습니다. 웰컴 투 코리아, 미스터 밀러. 칠흑 같은 어둠 속 활주로 한가운데에 검은색 제네시스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단 한 명의 장교가 조각상처럼 서 있더군요. 수십 명의 수행원도 요란한 의전 행사도 없었습니다. 그저 완벽하게 다림질된 군복, 구김살 하나 없는 자세, 그리고 저를 꿰뚫어 볼 듯한 차분한 눈빛을 가진 남자. 그는 자신을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김준혁 준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워싱턴에서 출발했다는 연락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악수를 청하며 그의 손을 잡았는데 순간 움찔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이 마치 거친 나무 껍질처럼 딱딱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펜만 굴리던 행정장교의 손이 아니라 현장에서 구르고 깨진 야전 군인의 손이었죠. 상황이 급박합니다. 김 준장. 일본 쪽 상황은 들었겠죠? 지금 당장 브리핑을 차에서 하시죠. 시간이 없습니다. 그는 제 말을 정중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끊더군요. 그리고는 직접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상황에서조차 서두르는 기색 없이 절도 있는 그의 태도에 저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우리는 당신이 올 줄 알고 있었고 모든 준비는 끝났다 라고 말하는 듯한 태도였으니까요. 차가 출발하고 저는 창밖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오산 기지를 빠져나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에도 전쟁의 공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새벽 배송 트럭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 질서 정연함이 소름 끼칠 정도였습니다. 김 준장, 솔직히 말해봅시다. 참다 못한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일본은 국가부도 위기입니다. 중국 미사일이 언제 떨어질지 몰라 전 국민이 패닉 상태죠. 그런데 한국은 너무 조용하군요. 마치 남의 일처럼 말입니다. 김 준장은 백미러로 저와 눈을 맞추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본은 시끄러운 게 전략이고 우리는 조용한 게 전략입니다. 전략? 중국이 코앞까지 왔는데 아무 대응도 안 하는 게 전략입니까? 우리 정보국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군의 움직임은 제로입니다. 이건 직무유기 아닙니까?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김 준장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더군요. 실장님, 물 위는 고요해 보여도 물 밑에서는 이미 소용돌이가 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게 전부는 아니죠. 그 물 밑을 확인하러 온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한국이 겁을 먹고 숨은 건지 아니면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건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만약 전자라면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군을 방파제로 쓰는 그 제안 말입니다. 제 입에서 방파제라는 단어가 나오자 김 준장의 눈매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처음으로 그 냉정한 표정에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죠.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방파제라. 일본다운 발상이군요. 남의 피로 자기네 땅을 지키겠다는. 그러니까 증명하십시오. 당신들이 일본보다 가치 있다는 걸? 증명이라. 그는 낮게 읊조리더니 운전병에게 짧게 지시했습니다. 경로 변경해. 비구역으로 간다. 비구역? 거긴 예정에 없던 곳인데. 보여드려야죠. 우리가 숨죽이고 뭘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일본이 저렇게 시끄럽게 지저댈 수밖에 없는지. 차는 갑자기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어두운 국도로 진입했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산길을 한참이나 달렸을까요? 제 눈앞에 거대한 검문소가 나타났습니다. 위장막으로 가려져 있어 위성으로도 식별이 불가능한 곳, 지도에도 없는 좌표였습니다. 무장한 헌병들이 차를 세우고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김 준장이 아이디 카드를 내밀자 그들은 거수 경례를 붙이며 육중한 철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 제3시험장. 미국 측에는 농업연구단지로 신고된 곳이죠. 차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서자 저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주차장이 아니라 거대한 지하 도시의 입구였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50m까지 내려가는 동안 김 준장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남자 그리고 이 나라가 품고 있는 공기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요. 일본이 공포에 질려 있다면 한국은 지독한 도끼를 품고 있었습니다. 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축구장 4개 크기의 거대한 지하홀. 그곳은 대나처럼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수천 명의 연구원들이 개미떼처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 군복을 입은 사람들. 그들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지만 그 누구도 지쳐 보이지 않았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는 수만 개의 코드가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고 있었고 중앙에는 거대한 원통형 구조물이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저게 대체 뭡니까? 제 질문에 김 준장이 나직히 대답했습니다. 일본이 방파제 타령을 하며 미국에 로비할 때 우리는 이걸 만들었습니다. 실장님 환영합니다. 여기가 바로 침묵의 실체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국의 고위 관료인 저를 압도하는 기묘한 자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죠. 제가 알고 있던 이군 국가 한국은 적어도 이곳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김 준장은 저를 안내하며 홀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구두굽 소리가 또각또각 울릴 때마다 연구원들이 잠시 고개를 들어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들. 그건 살려달라는 애원도 도와달라는 호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할 일을 하고 있으니 방해하지 마라. 마치 그렇게 말하는 듯한 섬뜩할 정도의 몰입.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김 준장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 작은 나라의 땅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이쪽입니다. 김 준장이 멈춰 선 곳은 통제구역이라는 붉은 팻말이 붙은 유리벽 앞이었습니다. 그는 보안카드를 리더기에 긁으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펜타곤에서도 이건 예상 못했을 겁니다. 스르륵. 육중한 유리문이 열리고 차가운 냉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장면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정밀한 시계의 내부라고 부르는 편이 더 정확했을 겁니다. 유리 문 너머로 펼쳐진 광경에 저는 숨 쉬는 것조차 잊고 말았습니다. 축구장 2배 크기의 광활한 공간. 그곳에는 수백 개의 로봇 팔들이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현란하게 그러나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 눈을 사로잡은 건 컨베이어 벨트 위를 흐르는 검은 원통형 물체들의 행렬이었습니다. 이게 전부 뭡니까?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던 것 같습니다. 김 준장은 무심한 표정으로 대답하더군요. 현무5 개량형 탄도미사일입니다. 탄두 중량 9톤. 지하 100m 벙커를 타격할 수 있는 벙커 버스터죠. 현무? 잠깐, 저 숫자가 말이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50기가 넘는데.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미국 정보국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고위력 미사일 보유량은 극비지만 연간 생산량이 10기 미만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건 그 10년치 물량이 한 번에 조립되고 있는 현장이었으니까요. 현재 1일 생산량 4기. 24시간 풀가동 중입니다. 하루에 4기? 미쳤군요. 로키드 마틴 라인도 그 속도는 안 나옵니다. 게다가 핵심 부품인 자이로 센서는? 그건 전부 미국의 수출 통제 품목일 텐데요. 저는 김 준장의 눈을 쏘아보며 따져 물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협정 위반이자 미국의 감시망을 뚫고 밀수를 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김 준장은 당황하기는커녕 근처에 있는 작업대에서 손바닥만한 칩 하나를 집어 저에게 건네주더군요. 보십시오. 저는 그 칩을 받아들고 휴대용 스캐너를 들이댔습니다. 메이드 인 USA 마크를 찾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돋보기로 확인한 칩의 표면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글자가 레이저로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K-파운드리 배치 25-12 대전. 자체 생산. 이라고요? 미국이 안 주면 우리는 만듭니다. 그게 한국의 생존 방식입니다. 뒤통수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칩을 쥐고 있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감촉. 이건 모형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로비에 넘어가 한국은 기술력이 부족하니 부품을 팔지 말라며 수출 통제를 때린 게 불과 2년 전입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들은 미국의 원천 기술을 역설계하고 양산 라인까지 깔아버린 겁니다. 실장님, 일본이 왜 탄약이 없다고 징징거리는지 아십니까? 김 준장이 나직히 물어왔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비즈니스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남으면 만들고 없으면 안 만들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그는 조립 라인 끝에 쌓여가는 미사일들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우리에겐 전쟁이 현실입니다. 내 가족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예산이 아니라 피를 갈아 넣어 만듭니다. 그 순간 위잉 하는 낮은 구동음과 함께 거대한 크레인이 완성된 미사일 한 발을 들어 올려 운반용 캐니스터에 삽입했습니다. 쿵 하는 육중한 소리가 바닥을 타고 제 발바닥까지 전해져 오더군요. 그 진동이 마치 거대한 짐승의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셔츠 단추를 하나 풀며 식은땀을 닦았습니다. 일본은 미군 항모가 오지 않으면 꼼짝도 못하는데 한국은 이미 지하에서 자신들만의 창을 갈고 있었다니. 이건 방파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김 준장은 저의 충격이 가라앉기도 전에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우리는 긴 복도를 지나 중앙통제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두 번째 멘탈 붕괴를 겪어야 했습니다. 벽면 전체를 채운 초대형 스크린. 그 위에는 한반도 주변의 지도가 펼쳐져 있었는데 그 디테일이 펜타곤 상황실에 그것을 훨씬 상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도 위에는 수천 개의 표적 정보가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레드, 중국 해군, 옐로우, 일본 자위대, 블루, 한국군. 놀라운 것은 데이터의 갱신 속도였습니다. 중국 랴오닝함의 이동 경로가 0.1초 단위로 업데이트되고 있었고 심지어 갑판 위에 있는 전투기의 연령상까지 선명하게 잡히고 있었습니다. 이건 미군 위성 데이터가 아닌데 대체 소스가 어디입니까? 제가 경악하며 묻자 통제실 중앙에 앉아있던 한 여성 장교가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자체 초소형 군집 위성 42기와 백령도 장거리 레이더의 융합 데이터입니다. 미군 데이터보다 3.5초 더 빠릅니다. 3.5초. 현대전에서 3.5초면 미사일 요격의 성패가 갈리는 영원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더 빨리 전장을 보고 있다니 제 자존심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통제실 한쪽 구석에 있는 붉은색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 정보에는 일본 외무성이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떴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넓은 통제실에 있는 50여 명의 요원 중 그 누구도 전화기를 쳐다보지 않더군요. 벨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려대는데도 그들은 오직 눈앞의 모니터와 키보드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전화 안 받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준장은 무심하게 어깨를 으쓱하더군요. 오늘만 48번째입니다. 받아봤자 내용은 똑같습니다. 한국 해군 언제 출항하냐, 왜 우리를 돕지 않느냐. 징징거리는 소리를 들어줄 시간에 표적 하나라도 더 분석하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외교적인 문제가. 토마스 실장님. 김 준장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저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어찌나 서늘한지 벙커의 온도가 1도는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외교는 힘이 비등할 때나 성립하는 겁니다. 한쪽이 살려달라고 비는 건 외교가 아니라 구걸이죠. 지금 일본은 구걸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스크린 속에 중국 함대를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사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냥. 그 단어가 주는 섬뜩함에 저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칠 뻔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동맹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뒤죽박죽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늘 미국의 눈치를 보고 일본의 경제보복에 허덕이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있는 한국은 미국조차 감히 상상하지 못한 독자적인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설마 이 모든 게 진짜인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건 쇼야. 나를 속이기 위한 거대한 세트장일 거야. 저는 애써 이 현실을 부정하려 노력했습니다. 만약 이게 진짜라면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전면 수정되어야 했으니까요. 아니, 수정이 아니라 폐기하고 다시 써야 할 판이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는 눈치군요. 제 표정을 읽은 걸까요? 김 준장이 묘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놀라시면 곤란합니다. 진짜는 아직 보여드리지도 않았으니까요. 진짜라니? 현무 미사일보다 더한 게 있다는 말입니까? 미사일은 그저 화살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 화살을 쏘는 궁수죠. 그는 주머니에서 두꺼운 철제 열쇠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통제실 가장 안쪽에 있는 3중 잠금 장치가 된 육중한 티타늄 문을 가리켰습니다. 가시죠. 트럼프 대통령께서 확인하라고 하신 비수. 그 실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티타늄 문 위에는 붉은색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X등급 접근 승인 거부, 방사능 경고. 방사능?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한국에는 핵무기가 없을 텐데 왜 지하 벙커에 방사능 경고가 붙어 있는 겁니까?
설마. 당신들. 제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김 준장은 대답 대신 묵묵히 문 앞으로 걸어가 열쇠를 꽂아 넣었습니다. 끼기기. 육중한 금소금과 함께 문이 열리자 비릿한 바다 냄새와 함께 매캐한 오존향이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웅장하고도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쥐고 있던 볼펜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그것은 물리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절대 이곳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거대한 존재감에 압도되어 저는 순간 숨을 쉬는 법조차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하 50m의 비밀 도크. 축구장 3개를 합쳐놓은 듯한 광활한 수조 위로 검은색 무광 페인트가 칠해진 강철의 산맥이 솟아 있었습니다. 길이 100m, 폭 12m. 매끈한 유선형의 선체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고래처럼 보였지만 그 위로 흐르는 서늘한 기운은 이것이 단순한 생명체가 아님을 경고하고 있었죠.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제 목소리는 메아리조차 치지 못하고 거대한 선체에 흡수되었습니다. 3,000톤급? 아니 4,000톤급? 디젤 잠수함이 이렇게 클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이 구조는 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도크 난간으로 다가갔습니다. 제 눈이 틀리지 않았다면 저 함교 뒤쪽에 솟아있는 불룩한 험프는 분명 수직 발사관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최소 10개 이상이 촘촘히 박혀있는 형태였으니까요. 김 준장이 제 옆으로 다가와 난간을 툭툭 치며 말하더군요. 길이 83.5m, 배수량 5,000톤급. 작전명 KSS-3 배치 3. 우리는 이것을 안중근함이라고 부릅니다. 5,000톤? 미쳤군요. 그 정도 크기의 디젤 엔진을 달면 소음 때문에 작전이 불가능합니다. 바닷속에서 나 여기 있어 하고 광고하는 꼴이라고요. 제가 흥분해서 소리쳤지만 김 준장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태블릿 PC 하나를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직접 확인하시죠. 왜 소음이 없는지. 저는 낚아채듯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잠수함의 내부 설계도와 핵심 스펙이 적혀있는 극비 문서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첫 줄부터 소리내어 읽어내려갔습니다. 추진체계 초소형 용융염 원자로. 출력 300메가와트. 연료 교체 주기 30년. 순간 뇌정지가 온다는 게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더군요. 원자로? 한국이? 미국의 허가도 없이? 소음 수준 95데시벨 이하. 해양 배경 소음과 구별 불가. 작전 지속 능력 무제한. 식량만 있다면 지구 3바퀴 자만 가능. 저는 태블릿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건 미 해군의 최신의 공격 원잠인 버지니아급과 동등하거나 어떤 면에서는 그 이상의 스펙이었습니다. 특히 용융염 원자로는 펜타곤에서도 안정성 문제로 아직 실험 단계에 있는 차세대 기술 아닙니까? 그걸 이 작은 나라가 독자적으로 완성해서 이미 배에 실어놨다는 뜻이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위반입니다. 우라늄 농축도 20% 제한이 걸려 있을 텐데 대체 해결료는 어디서 구한 겁니까? 제가 따져 묻자 김 준장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위반? 천만에요. 우리는 농축 우라늄을 쓰지 않습니다. 재처리 과정이 필요 없는 토륨 기반 원자로니까요. 협정의 허점을 파고들었죠. 허점이라니 그건 핑계입니다. 미국이 이걸 알면 뭐 어쩌시겠습니까? 부수시겠습니까? 김 준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저 검은 괴물을 바라보며 나지막히 읊조리더군요. 임진왜란 때 조선의 왕은 백성을 버리고 도망쳤지만 이순신 장군은 바다에서 홀로 싸웠습니다. 우리는 400년 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버릴 때를 대비해야 했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버릴 때, 그것은 바로 지금 일본이 획책하고 있는 방파제 계획과 정확히 맞닿아 있는 공포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동맹이라는 이름의 허상을. 그래서 누구도 믿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남을 칼을 갈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멍하니 잠수함의 표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흡음 타일이 빈틈없이 붙어있는 검은 선체는 마치 심연 그 자체처럼 모든 빛을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김 준장이 손가락으로 수직 발사관을 가리켰습니다. SLBM. 사거리가 얼마일 것 같습니까? 500km? 800km? 설마 3000km 이상입니까? 3000km면 베이징까지만 닿겠죠. 우리는 그 이상을 원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충격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사거리 무제한. 현무5의 탄두 중량을 줄이면 이 잠수함은 지구 반대편 어디든 타격할 수 있습니다. 즉, 워싱턴도 예외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상호 확증 파괴를 가능케 하는 전략 무기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의 보호를 받는 도련님이 아니라 미국과 대등하게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포식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셔츠깃을 잡아당기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던 아시아의 안보 지도가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일본, 대만, 다 웃기는 소리였습니다. 진짜 게임 체인저는 바로 여기 울산의 지하 벙커에 숨어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평온했던 지하 도크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찢어질 듯 울려 퍼졌습니다. 단순한 훈련 경보가 아니었습니다. 붉은색 경광등이 미친 듯이 돌아가고 천장에 달린 스피커에서 다급한 방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코드 레드. 코드 레드. 전 부대 전투 배치. 이것은 훈련이 아니다. 반복한다. 실제 상황이다. 김 준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즉시 허리춤에 있던 무전기를 뽑아 들었습니다. 상황 보고해. 무슨 일이야? 통제실입니다. 중국 해군이. 놈들이 쐈습니다. 쐈다니? 경고사격인가? 아닙니다. 실탄입니다. 대만 해협 북단 둥사군도 인근 해상에 대한미사일 2발이 착탄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즈모가 레이더 로곤을 당했습니다. 그 보고를 듣는 순간 제 주머니 속에 위성 전화기도 발작하듯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펜타곤의 매티스 장관님이었습니다. 토마스, 지금 당장 그곳 지휘관 바꿔. 전화를 받자마자 장관님의 고함 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장관님, 지금 한국 벙커에 와 있습니다. 상황 파악 중입니다. 파악이고 뭐고 다 집어치워. 일본 애들이 지금 발작을 일으키고 있어. 중국이 진짜로 쏠 줄은 몰랐던 모양이야. 놈들이 지금 울면서 방파제 계획을 즉각 실행해 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다고. 방파제 계획이라니요? 그건 한국 해군을 죽으러 보내란 소리 아닙니까? 알아? 나도 안다고. 하지만 백악관 안보실장 놈들이 흔들리고 있어. 당장 일본 본토가 맞으면 미국 경제도 휘청인다는 논리야.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심기가 불편해. 당장 한국 측 확답을 받아내라는 명령이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워싱턴의 탁상물림들은 아직도 한국을 장기판의 졸로만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방금 목격한 이 괴물의 존재는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장관님, 제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한국은 지금. 시간 없어, 토마스. 지금 당장 한국 합참의장에게 전해. 7함대가 도착할 때까지 한국 해군이 1차 저지선을 맡으라고. 안 그러면 한미동맹 재검토하겠다고 압박해. 뚝. 일방적으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먹통이 된 수화기를 든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앞에는 미국의 배신을 대비해 만든 거대한 핵잠수함이 있고 귀에는 그 배신을 종용하는 본국의 명령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김 준장이 무전기를 내리고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간파한 듯 차가웠습니다. 미국에서 나가라고 합니까? 우리를 총알바지로 쓰라는 명령입니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도크의 거대한 수문이 웅장한 기계음과 함께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콰아.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며 잠수함의 선체가 서서히 떠오르더군요. 김 준장이 결연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실장님, 선택하십시오. 선택이라니? 여기 남아서 역사의 증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워싱턴의 꼭두각시가 되어 도망치시겠습니까? 그게 무슨. 우리는 출항합니다. 미국의 허락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내 나라 내 바다는 내가 지킵니다. 그는 저를 지나쳐 잠수함 탑승교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저는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기백을 느꼈습니다. 일본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데 한국은 말없이 칼을 뽑아 전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위성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워싱턴의 명령? 알게 뭡니까?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기적 같은 반란을 끝까지 지켜봐야겠다는 본능만이 제 몸을 지배하고 있었으니까요. 같이 갑시다, 김 준장. 저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열린 해치 사이로 뿜어져 나오는
붉은 비상등 불빛 속으로 그렇게 저는 제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말입니다. 쾅! 두께 30cm의 강철 해치가 닫히는 소리는 마치 저승의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묵직하게 제 고막을 때렸습니다. 동시에 기압 조절 밸브가 씩씩거리는 소음을 토해내며 귀가 먹먹해지더군요. 저는 본능적으로 침을 삼켜 이퀄라이징을 했지만 가슴을 짓누르는 압박감만큼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전구역 수밀 확인 완료. 주 밸러스트 탱크 개방. 급속 자망 개시. 함내 방송과 함께 바닥이 급격하게 앞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몸이 휘청거릴 정도의 가파른 각도. 우리는 지금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며 햇빛이 닿지 않는 심해의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벽면에 설치된 안전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해 미끄러질 지경이었죠. 펜타곤의 푹신한 의자에 앉아 위성사진이나 보던 제가 지금 핵연료를 실은 쇳덩어리에 갇혀 중국 함대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고 있다니. 이건 미친 짓이었습니다. 아니,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실장님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김 준장이 붉은색 비상등 아래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붉은 조명 탓인지 그의 얼굴은 흡사 전쟁의 신처럼 비장해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하죠.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따라왔는지 모르겠군요. 늦었습니다. 해치는 닫혔고 통신은 끊겼습니다. 이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건 오직 이배와 승조원들 뿐입니다. 그는 저를 데리고 잠수함의 두뇌이자 심장인 전투정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의 풍경은 벙커의 연구소와는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 수십 개의 모니터가 내뿜는 푸르스름한 빛만이 유령처럼 일렁이고 있었고 30여 명의 승조원들은 마치 기계의 부속품처럼 미동도 없이 각자의 콘솔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수심 150m 돌파, 200m, 300m. 수십 개의 숫자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선체가 삐걱거리는 소름 끼치는 금소금이 들려왔습니다. 수압이 선체를 쥐어짜고 있다는 증거였죠. 음탐 접촉. 방위 3-4-0. 거리 25km. 중국 해군 055형 구축함 난창함입니다. 헤드셋을 쓴 음탐사가 짧고 굵게 보고했습니다. 놈들이 액티브를 때리고 있습니다. 소나핑이 날아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깡. 마치 거대한 망치로 선체를 후려치는 듯한 굉음이 잠수함 내부를 울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몸을 숙였습니다. 영화에서나 듣던 핑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물리적인 타격감이 있는 명백한 사리를 담은 폭력이었습니다. 거리 좁혀집니다. 20km. 놈들이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깡.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더 크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김 준장의 팔을 잡았습니다. 들킨 거 아닙니까? 당장 회피 기동해야 합니다. 엔진 끄고 바닥에 엎드려야 한다고요? 미 해군 교범대로라면 그게 정석이었습니다. 적에게 발각될 위기라면 즉시 침묵하고 죽은 척하는 것. 하지만 김 준장은 제 말을 무시하고 함장석에 앉아있는 대령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함장, 속도 유지해. 우린 멈추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심도 400으로 변경. 수온 약층 아래로 숨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구축함이 머리 위에서 소나를 쏘아대는데 계속 전진하겠다니요. 제정신입니까? 055형 구축함은 중국의 이지스라고 불리는 놈입니다. 대잠 헬기까지 띄우면 우린 도간에 든 쥐라고요. 제가 악을 쓰듯 소리쳤지만 김 준장은 저를 무시하고 음탐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김 준장이 왜 그토록 태어날 수 있는지, 아니 한국군이 왜 이렇게 무모할 정도로 자신만만한지 그 이유를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음탐석에 앉아있는 하사관. 앳된 얼굴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를 응시하는 그의 눈에서 붉은색 액체가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코피였습니다. 극도의 긴장과 집중력 과부하. 그는 닦을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모니터 속의 파형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단순히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소리와 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프로펠러 소음 분석, 축 회전수 140, 캐비테이션 패턴 불일치. 이건 기만체입니다. 진짜는 3시 방향 40km 밖에서 저속으로 접근 중입니다. 청년은 피가 입술을 타고 흘러내리는데도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앉은 무장관의 손. 키보드 위에 올려진 그의 손가락은 하얀 반창고로 칭칭 감겨 있었는데 터진 살갗 사이로 핏물이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모의 훈련을 반복했으면 지문이 닳고 살이 터졌을까요? 그건 광기였습니다. 미군 병사들에게서 보이는 여유나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실수하면 내 부모 형제가 죽는다는 절박함. 그 처절한 도끼가 이 좁은 잠수함 내부를 꽉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토마스 실장님. 김 준장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턱짓으로 그들을 가리켰습니다. 보이십니까? 저게 우리의 엔진입니다. 토륨 원자로보다 더 뜨거운 한국인의 한이죠. 한이라고요? 당신네 미국은 전쟁을 이기기 위해 하지만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해 합니다. 저 친구들 지난 3년간 휴가 한 번 못 갔습니다. 하루 4시간씩 자면서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 전투식량을 씹으며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그는 핏발선 눈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미국이 우릴 버려도 일본이 우릴 팔아먹어도 적어도 내 가족은 내가 지켜야 했으니까요. 저 피 묻은 손가락들이 확률 0%의 기술을 100%로 만든 겁니다.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만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계를 움직이는 이 사람들의 영혼이었습니다. 시스템의 부족함을 인간의 한계 돌파로 메워버리는 이 기이하고도 슬픈 저력. 순간 3번 콘솔의 조타수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전방 10km. 적 잠수함 식별. 킬로급입니다. 어뢰 발사관 개방은 포착.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수면 위에는 구축함, 수중에는 적 잠수함. 완벽한 포위망이었습니다. 회피 기동 공간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충돌합니다. 조타수의 비명에 함교의 모든 시선이 김 준장에게 쏠렸습니다. 저 역시 공포에 질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여기서 수장되는구나. 하지만 김 준장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마치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다는 듯 나직하게 명령했습니다. 피하지 마. 네. 우리가 누군지 보여줘야지. 유령 모드 해제. 능동 소나 가동 준비. 하지만 준장님. 여기서 핑을 쏘면 위치가 다 노출됩니다. 자살행위입니다. 제가 기겁하며 말렸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요, 이건 자살이 아니라 선전포고입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함내 전체에 방송했습니다. 본함은 지금부터 안중근의 이름값을 한다. 놈들의 심장에 우리의 비수를 꽂는다. 전원 충격 대비. 그리고 저를 돌아보며 씩 웃더군요. 귀 막으십시오, 미스터 밀러. 한국산 호랑이 울음소리는 꽤 시끄러울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공포에 떨던 승조원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사냥꾼의 눈빛으로 변하는 것을. 피 흘리던 탐사가 헤드셋을 고쳐 쓰고 반창고 투성이의 손가락이 발사 버튼 위에 올려지는 그 찰나의 순간을. 심해 400m의 어둠 속 가장 조용했던 사냥꾼이 드디어 이빨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귀를 막고 다가올 운명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세상이 쪼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차라리 거대한 종 속에 갇혀 있는데 누군가 밖에서 강철망치로 후려친 기분이었습니다. 능동 소나가 발사된 순간 잠수함의 골조가 비명을 질렀고 제 고막은 일시적인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압력이었고 충격파였으며 우리의 존재를 만천하에 알리는 처절한 자백이었습니다. 표적 식별. 난창함 회피 기동 시작. 놈들이 당황했습니다. 탐사의 외침이 들렸지만 제 귀에는 웅웅거리는 이명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지른 그 호랑이의 비명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더 끔찍한 소리가 심해를 찢고 들어왔습니다. 삐삐삐삐. 삐삐삐삐. 콘솔의 모든 경고등이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어뢰 포착. 방위 0-3-0. 고속 접근 중. 중국 위 8대 잠 어뢰입니다. 한 발이 아닙니다. 2발. 3발. 놈들이 전탄 발사했습니다. 지옥이 열린 겁니다. 중국 구축함은 우리의 도발을 기다렸다는 듯 자비 없는 화력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잠수함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승조원들은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고 조타수는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조종간을 꺾었습니다. 전타 우현. 기만체 사출. 심도 500으로 급속 잠항. 김 준장의 고함 소리에 선체가 급격히 기울어졌습니다. 저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쿵 하는 충격과 함께 정강이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아프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더군요. 오직 죽는다는 원초적인 공포만이 제 뇌를 지배했습니다. 우르릉 쾅
첫 번째 어뢰가 우리 한미를 스치고 지나가며 폭발했습니다. 직접 타격은 아니었지만 폭압으로 인해 함정 전체가 요동쳤습니다. 천장의 파이프에서 볼트가 튕겨나가고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한미 수평타 손상, 침수 경보, 7번 구역 침수 중, 차단해, 격벽 폐쇄하고 펌프 돌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기어 구석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펜타곤 전략실에서 모니터로 전쟁을 지휘하던 저에게 이 축축하고 폐쇄된 공간에서의 리얼한 죽음은 감당할 수 없는 공포였습니다. 그때 제 주머니 속에 위성 수신기가 미세하게 진동했습니다. 이 깊은 심해에서 통신이 터질 리가 없는데 확인해보니 긴급 텍스트 메시지였습니다. 잠수함이 기만체를 사출할 때 띄운 통신 부위를 통해 들어온 펜타곤의 마지막 전원이었죠. 화면을 켠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프롬 미 국방장관. 메시지 승인 거부됨. 귀관의 행동은 독단적인 것이며 미국 정부는 이 작전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즉시 투항하거나 자력으로 생존하라. 이상. 버려졌다. 그 세 글자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미국은 이 위험한 도박에서 발을 뺀 겁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중국 어뢰에 맞아 수장된다면 미국은 한국의 돌발 행동이었다며 꼬리를 자를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실소가 터져나오더군요. 일본의 로비를 막겠다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저는 조국에게 버림받고 이 차가운 심해에서 이름 모를 고기밥이 되게 생겼으니까요. 내 딸, 에밀리. 다음 주가 딸아이의 생일이었습니다. 자전거를 사주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그 평범했던 일상이 사무치게 그리워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를 이 지옥으로 끌고 들어온 김 준장에 대한 원망이 치솟았습니다. 이 미친 새끼들.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김 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이게 당신이 말한 자존심입니까? 우린 다 죽게 생겼어. 미국도 우릴 버렸다고. 제가 악을 쓰며 소리쳤지만 김 준장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함장석에 안전벨트를 꽉 쥔 채 모니터 속의 기하학적인 패턴들만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거리 8,000. 두 번째 어뢰 쇄도합니다. 회피 불가능. 음탐사의 절망적인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죽음의 순간은 어떤 느낌일까요? 차가운 바닷물이 폐로 밀려들어오기 전에 폭발의 열기가 먼저 저를 삼킬까요? 1초, 2초, 3초. 하지만 기다리던 폭발음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이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이다. 발사. 슝. 함체 측면에서 압축 공기가 빠져나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뢰 발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훨씬 더 작은 물체가 사출되는 소리였죠. 그리고 잠시 후 쾅! 거대한 폭발음이 들렸지만 우리 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폭발은 우리 함정이 아니라 저 멀리 1km 밖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기만체 작동 확인. 적 어뢰, 유인체의 명중. 난창함, 표적 소실로 혼란 상태. 저는 멍하니 눈을 떴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방금 회피 불가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제야 저는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수라장인 줄 알았던 전투정보실. 연기가 자욱하고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 있는 승조원들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공포에 질려 바닥을 기었던 건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 모든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기계적으로, 아니 소름 끼칠 정도로 정교하게 다음 수순을 밟고 있었습니다. 3번 격벽 침수 통제 완료. 추진기 재가동. 소음 수준 90dB 유지. 난창함 소나 사각지대 진입까지 30초. 그들의 눈빛. 죽음을 앞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수학 문제를 푸는 학생의 눈빛이었습니다. 복잡한 공식 속에 숨겨진 정답을 찾아내기 위해 감정을 거세하고 이성만을 남겨둔 서늘한 눈동자들. 저는 비틀거리며 김 준장의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땀으로 젖은 앞머리를 쓸어넘기며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더군요. 살아 있는 겁니까? 제 멍청한 질문에 그가 피식 웃었습니다. 제가 말했잖습니까? 우리에겐 전쟁이 현실이라고. 그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방금 쏜 건 단순한 기만체가 아닙니다. 능동형 소음 생성기. 우리 잠수함의 엔진 소리를 똑같이 흉내내서 반대 방향으로 질주하는 놈이죠.
지난 10년간 우리는 중국 어뢰의 주파수 특성만 연구했습니다. 놈들이 어떤 소리에 반응하는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까 탐사가 코피를 흘리며 분석하던 것이 단순히 겁에 질려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은 중국 어뢰의 패턴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살기 위해, 아니 이기기 위해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온 순간에도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던 것이죠.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의 엘리트인 제가 미국이 버렸다며 절망하고 있을 때 이 작은 나라의 군인들은 스스로 살 길을, 아니 역전의 발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김 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제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그의 손아귀 힘이 어찌나 센지 제 뼈가 으스러질 것 같았습니다. 미국이 우릴 버렸다고요? 상관없습니다. 애초에 우리는 누군가 구해주길 바라고 이 배를 만든 게 아니니까. 그는 함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장, 놈들이 김한채의 정신 팔려 있을 때다. 진짜를 보여줘. 알겠습니다. 수직발사관 1번부터 6번 주수 개시. 목표 설정. 베이징? 아닙니다. 함장의 손가락이 지도 위에 한 좌표를 찍었습니다. 그곳은 베이징도 상하이도 아니었습니다. 표적 북위 25-14, 동경 121-30. 식별 003형 항공모함 푸젠함. 항모를 노리는 겁니까? 도망가는 건 우리 스타일이 아닙니다. 맞았으면 갚아줘야죠. 김 준장의 눈에서 시퍼런 안광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복이 아닙니다. 중국 놈들이 다시는 감히 한반도를 향해 총구를 겨누지 못하게 만드는 각인입니다. 그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절망의 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저 압도적인 살기. 그것은 펜타곤의 매뉴얼에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첨단 무기로도 만들 수 없는, 오직 도끼로만 빚어낼 수 있는 에너지였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느꼈던 공포와 패배감은 사라지고 기묘한 전율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래. 이들은 미쳤다. 하지만 이 미친 자들이라면 정말로 해낼지도 모른다. 아니, 이들이라면 저 거대한 중국 항모를 바다 밑으로 끌고 들어갈 수도 있겠다. 저는 온매무새를 고치고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똑바로 섰습니다. 그리고 김 준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제가 할 일은 없습니까? 커피라도 타오죠. 이 역사적인 순간을 맨정신으로만 보긴 힘들 것 같으니까. 제 농담에 김 준장이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더군요. 커피는 나중에. 대신 이걸 꽉 잡으십시오. 그가 천장에 손잡이를 가리켰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롤러코스터니까요. VLS 개방. 카운트다운. 5, 4, 3. 함장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심해의 어둠 속에서 대한민국이 숨겨왔던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마침내 칼집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바뀔 차례였습니다. 2, 1. 사출의 나직한 목소리와 함께 제 발밑에서 거대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쾅! 단순한 폭발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잠수함이라는 거대한 고래가 뱃속에 품고 있던 분노를 일시에 토해내는 듯한 뼈와 살을 분리시키는 묵직한 진동이었습니다. 압축 공기가 팽창하며 만들어낸 충격파가 제 다리를 타고 올라와 척추를 강타하더군요. 저는 손잡이를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몸이 휘청거리는 것까진 막을 수 없었습니다. VLS 1번, 2번 발사 확인. 콜드 런치 성공. 수면 돌파. 모니터 속 적외선 카메라가 포착한 화면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검푸른 바다를 뚫고 솟아오른 두 개의 검은 기둥. 점화. 시뻘건 화염이 바다를 태울 듯 뿜어져 나오더니 마하 10의 속도로 대기권을 향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웠고 동시에 치명적이었습니다. 궤도 진입. 목표 도달까지 45초. 중국 방공망 반응 늦습니다. 김 준장은 팔짱을 끼고 스크린을 노려보며 차갑게 지시했습니다. 탄두 분리. 확산탄 모드 설정. 목표는 푸젠함의 눈이다. 눈이라니요? 제가 멍하니 묻자 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놈들의 위상 배열 레이더와 함교를 날려버릴 겁니다. 침몰은 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바보로 만들 뿐이죠. 그게 더 처참하니까요. 그 잔인하고도 정교한 계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격침을 시키면 전면전이 되지만 눈만 멀게 하면 그것은 우발적 충돌 혹은 강력한 경고로 끝낼 수 있다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까지 깔려 있었던 겁니다. 조준 완료. 거리 15km. 10km.
중국 함대는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듯 미친 듯이 대공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화면 가득 붉은 궤적들이 난무했지만 마하 10으로 내리꽂히는 극초음 속 미사일을 요격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임팩트 3초 전. 2, 1. 번쩍. 카메라 화면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우리는 보았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던 최신의 항공모함 푸젠함의 상공 500m 지점에서 거대한 섬광이 터지는 것을 말입니다. 수천 개의 텅스텐 자탄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갑판 위에 정렬되어 있던 함재기들의 유리가 박살나고 레이더 돔이 벌집이 되어 뜯겨나갔으며 함교의 통신 안테나들이 엿가락처럼 휘어졌습니다. 그 거대한 강철 요새가 단 2발의 미사일에 의해 순식간에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푸젠함 모든 통신 두절, 레이더 시그널 소실, 함재기 이륙 불가, 호위함들 대형 붕괴, 놈들이 뱃머리를 돌립니다. 퇴각합니다. 와, 정적만이 감돌던 잠수함 내부에 처음으로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피를 흘리던 음탐사도, 손가락이 터진 무장관도 모두 헤드셋을 집어 던지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승리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았다, 아니 우리가 지켰다는 안도와 벅찬 감격의 절규였죠. 김 준장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이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피를 꺼내려다 멈칫하더군요. 잠수함 내부는 금연이니까요. 보셨습니까, 실장님? 이게 바로 방파제의 반격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방파제라니요? 이건 방파제가 아니라 대륙을 집어삼키는 해일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상식, 펜타곤의 데이터, 아시아의 서열. 그 모든 것이 이 깊은 바닷속에서 완전히 뒤집혔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감동적인 순간에 찬물을 끼얹는 불청객이 등장했습니다. 음탐 접촉. 방위 0-9-0. 고속 접근하는 표적 다수. 또 중국입니까? 아닙니다. 스크류 패턴 확인. 일본 해상자위대입니다. 이즈모함과 호위함 4척이 전속력으로 진입 중입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중국군이 도망가기 시작하자마자 항구에 처박혀 있던 일본 함대가 튀어나온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 통신 채널을 통해 일본 측에 뻔뻔한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일본 자위대 이즈모함. 귀함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진입한다. 현재 해역의 지휘권은 미일 안보조약에 의거 본함이 인수한다. 즉시 항로를 비키고 우리 뒤를 따르라. 하!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터지더군요. 목숨 걸고 싸운 건 한국인데 상황이 정리되자 숟가락을 얹으러 온 것도 모자라 지휘권까지 내놓으라니요. 이즈모함의 함장은 지금 이 상황을 미일 연합작전으로 포장해 자신들의 공로로 가로채려는 속셈이 뻔했습니다. 김 준장의 눈빛이 다시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함장, 어뢰관 다시 열어. 저 건방진 놈들에게도 예의를 가르쳐줘야겠어. 잠깐. 진정하십시오, 준장. 제가 다급하게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중국군을 때린 건 정당방위라 쳐도 우방국인 일본 함정에 어뢰를 겨누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자칫하면 국제분쟁, 아니 한미일 삼각동맹의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니까요. 비키십시오. 내 바다에 들어온 도둑놈은 친구가 아닙니다. 제발, 제게 1분만 주십시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저는 김 준장을 밀치고 통신 콘솔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 주머니 속에는 여전히 승인 거부 메시지가 담긴 위성 전화기가 들어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펜타곤 직통회선이 아닌 미 태평양 사령부 전체 광역 채널을 열었습니다. 이 채널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7함대, 주일미군, 주한미군, 그리고 일본 자위대까지 모두가 듣고 있는 공용 주파수였습니다. 여기는 펜타곤 전략기획실장 토마스 밀러다. 전 채널 주목하라. 제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태평양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현재 시각부로 둥사군도 해역의 상황은 종료되었다. 중국 항모 전단은 무력화되었으며 퇴각 중이다. 이 전과는 전적으로 대한민국 해군 안중근함의 단독 작전 결과임을 확인한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뱉으려는 찰나 일본 이즈모함 측에서 다급하게 끼어들더군요. 밀러 실장,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자위대가 후방 지원을. 닥치시오. 저는 생전 처음으로 공식 채널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신들은 항구에 숨어 있었다. 한국군이 피 흘리며 싸울 때
당신들은 미국에 전화해 한국을 총알바지로 쓰자고 로비나 하고 있었지. 그 더러운 제안서 내가 직접 봤소. 그건 오해입니다. 우리는 동맹으로서. 동맹? 웃기지 마라. 동맹은 함께 피 흘리는 자들이다. 친구 등 뒤에 숨는 겁쟁이가 아니라.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잘 들어라.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누가 진짜 호랑이고 누가 짖기만 하는 개인지. 펜타곤에 보고할 것이다. 일본은 더 이상 아시아의 코너스톤이 아니라고. 당신들은 방해만 될 뿐이다. 그때였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을 뚫고 익숙하고 거친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고 들어왔습니다. 브라보. 아주 훌륭한 연설이었어, 토마스.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워싱턴의 상황실에서 혹은 에어포스원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청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통령님, 보고서는 필요 없다. 내가 다 봤으니까. 위성화면 아주 끝내주더군. 불꽃놀이가 예술이야. 대통령 특유의 느릿하면서도 위압적인 말투.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일본 자위대 사령관이 듣고 있을 채널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어이, 일본. 들리지? 토마스 말 못 들었어? 빠지라고 하잖아. 대통령님, 하지만 우리는 미일 조약에 따라. 조약? 종이 쪼가리 따위 들이밀지 마. 내 눈엔 결과만 보여. 한국은 항모를 잡았고 너희는 기저귀를 찾지. 그게 팩트야. 대통령의 목소리는 냉혹했습니다. 지금 당장 배 돌려. 한국군 작전구역 반경 100km 이내로 접근하면 적성국으로 간주하고 내가 직접 격침 명령 내리겠다. 알겠나? 너희는 이 작전에서 해고야. 통쾌하다 못해 뇌수가 짜릿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 전 세계가 듣는 앞에서 일본의 자존심을 짓밟고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회항하겠습니다. 일본 함장에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와 함께 레이더 화면 속에 일본군이 슬금슬금 뱃머리를 돌려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잠수함 내부에 팽팽했던 긴장감이 탁 풀리더군요. 김 준장이 저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실장님 꽤 하시는데요? 소리 지르는 거. 누구 덕분에 10년 늙은 기분입니다. 저는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기분만큼은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제가 옳았다는 것을, 아니, 제가 선택한 이 침묵의 호랑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으니까요. 그리고 김 준장이라 했나? 대통령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한국 해군 준장 김준혁입니다. 김 준장은 자세를 고쳐잡고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자네 물건이더군. 그거 우리한테도 좀 팔 생각 없나? 값은 후하게 쳐주지. 농담 반 진담 반의 제안. 그건 미국이 한국의 기술력을 그리고 군사력을 동등한 파트너로서 공식 인정한다는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죄송하지만 대통령님, 이건 비매품입니다. 대신 김 준장은 여유롭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친구가 곤경에 처하면 언제든 빌려드리죠. 공짜로. 마음에 들어. 아주 건방지고 마음에 든다고. 좋아, 워싱턴에 오면 내 햄버거 사지. 토마스, 그 친구들 데리고 무사히 복귀해. 이상. 통신이 끊겼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좁고 어두운 잠수함 안, 기름 냄새와 땀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이 마치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승전 파티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상합시다. 바깥 공기 좀 마셔야겠습니다. 김 준장의 명령에 잠수함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해치가 열리고 차가운 바닷바람이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함교 위로 올라가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동쪽 하늘에서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찬란한 아침 햇살 아래 패퇴하는 중국 함대의 뒷모습과 도망치듯 사라지는 일본 함대의 물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우리 잠수함 안중근은 당당하게 파도를 가르며 펄럭이는 태극기를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폐부 깊숙이 맑은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바다였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이 바다의 주인은 더 이상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하며 칼을 갈아온 자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을 만들어낸 사람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볼펜을 꺼내 너덜너덜해진 제 수첩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군? 아니. 그들은 유일한 존재다. 이것으로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짜릿했던 24시간의 보고서를 마칩니다. 저는 지금 광화문의 한 호텔 창가에 앉아
이긴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다듬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불과 일주일 전 제가 벙커에서 느꼈던 그 숨막히는 긴장감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평온하더군요. 퇴근길의 차량 행렬은 붉은 강물처럼 흐르고 크리스마스를 앞둔 거리에는 캐럴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커피를 마시며 웃고 연인들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죠. 그 누구도 알지 못할 겁니다. 자신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저 깊고 차가운 심해에서 어떤 사투가 벌어졌는지를 말입니다. 그날 안중근함이 울산항으로 귀환했을 때를 저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항구에는 환영 인파도 군악대의 연주도 없었습니다. 그저 밧줄을 받아주는 몇 명의 정비병들과 묵묵히 그들을 기다리던 가족들 뿐이었죠. 승조원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담담하게 배에서 내려 가족의 품에 안겼습니다. 세상을 구한 영웅들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소박하고 기이할 정도로 조용한 귀환이었습니다. 제가 김 준장에게 왜 언론에 알리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짐을 챙기며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군인의 승리는 신문 일면에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내 아이가 뉴스 대신 만화 영화를 볼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승리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일해왔던 걸까요? 명예? 진급? 미국의 패권? 하지만 이들은 오직 지키기 위해 싸웠고 지켜냈기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세계 정세는 그야말로 천지개벽했습니다. 중국은 공식 성명을 통해 동중국해 훈련을 조기 종료한다고 발표하며 슬그머니 함대를 물렸습니다. 항모가 눈이 멀었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들켰으니 당분간은 그 어떤 도발도 하지 못하고 내상을 치료하는 데만 급급하겠죠. 더 재미있는 건 일본의 반응이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유감스럽다는 짧은 논평만 남기고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워싱턴에서 일본은 빠져라 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가를 들은 직후 도쿄의 주가는 폭락했고 내각 지지율은 한자리 숫자로 곤두박질 쳤으니까요. 그토록 시끄럽게 지저대던 방파제 계획은 휴지 조각이 되어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펜타곤 그 누구도 일본을 아시아의 주춧돌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전략 회의의 중심에는 코리아라는 이름이 가장 먼저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 저는 백악관으로 보낼 최종 보고서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작전명 침묵의 호랑이. 그리고 결론 파트에는 제가 울산 벙커에서 느꼈던 그 전율을 담아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일본이라는 확성기에 속아 한국이라는 엔진을 보지 못했다. 우리는 동맹의 정의를 다시 써야 한다. 진짜 친구는 위기의 순간에 내 뒤로 숨는 자가 아니라 내 옆에서 함께 칼을 뽑는 자다. 짐을 싸기 전 저는 김 준장이 선물로 준 작은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거북선 모형이 들어있더군요. 400년 전 아무런 지원도 없이 홀로 바다를 지켰던 그 전설의 배 말입니다. 그는 헤어지기 전 제 손을 맞잡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토마스 실장님, 부디 워싱턴에 가셔서 전해주십시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덧붙였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평화를 깨려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괴물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거칠고 딱딱했습니다. 하지만 그 투박한 손이야말로 제가 잡아본 그 어떤 외교관의 손보다 따뜻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이제 저는 공항으로 향합니다. 비행기에 오르면 다시는 이 나라에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 마음속의 세계지도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작은 반도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침묵하고 있었지만 가장 강했습니다. 그들은 혼자였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세상의 소음에 지쳐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변의 시선과 무시에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2025년 12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빛났던 이 나라의 이야기를 진짜 강한 자는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그저 실력으로 증명할 뿐입니다. 지금 창밖에 저 평화로운 서울의 야경처럼 말입니다. 이상 펜타곤 전략기획실장 토마스 밀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만약 이 이야기가 내일 당장 우리에게 닥칠 현실이라면 우리는 과연 준비되어 있을까요? 미국 정보국조차 몰랐던 대한민국의 숨겨진 힘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한 우리 해군의 기적 같은 활약.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십니까?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 더 강력하고 짜릿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띵동이었습니다.